함께 즐기는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25번째 이야기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879년에서 1880년대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영웅이 쓰러지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오랜 친구이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이 창립자, 아주 중요한 창립자 중에 한 명인 조셉 베이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조셉 베이츠의 마지막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시적인 마무리였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베이츠가 평생을 바쳤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세운 첫 번째 의료기관에서 그의 생을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총회장이었던 조지 버틀러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죠. 버틀러는 교회의 질서와 신뢰를 세우려고 했지만 제임스 와잇을 포함한 일부 교인들은 버틀러가 대총회를 너무나도 군대처럼, 교단 전체를 군대처럼 생각하고 교인들을 부리는 부하들로 본다고 불평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네요. 지난 시간에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배틀 크릭 대학 교육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마지막으로 J.N. 앤드루스가 재림교회의 첫 번째 공식 선교사로 유럽으로 떠났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 가지 더 했네요. 배틀 크릭에 세워진 가장 큰 교회였던 다임 태버네클, 이 다임 태버네클이 헌당되었다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네요. 어쨌든 그것을 뒤로 하고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다들 이 재림교회 지도자들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70년대 말에 재림교회의 주요 인물들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선 J.N. 앤드루스는 여전히 유럽에 있었습니다. 존 러포러는 캘리포니아를 떠나 오레곤, 네바다, 그리고 워싱턴에 교회를 세웠다가 1878년에 그 역시 영국으로 파견되어서 그곳의 첫 번째 선교사가 되었죠. 러포러와 앤드루스가 유럽으로 떠난 후 미국의 지도자들은 서부로 재림교회의 메시지를 가능한 빨리 확장하려는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제임스가 대총회장직을 버틀러부터 다시 돌려받은 후 버틀러는 아이오와 네브라스카, 이 두 주가 합쳐서 한 합회를 이뤘는데요. 이 아이오와 네브라스카 합회의 합회장으로 활동했고, 제임스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한 1880년에 다시 대총회장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유라이아 스미스는 여전히 리뷰 앤 헤럴드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재림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훈련 워크숍을 시작했죠. 마치 이동식 신학교, 세미나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학교 아이들을 위한 접혀지는 의자를 발명해서 특허를 내고 회사를 세워서 수천 달러를 벌었다고 전해지고 결국 그 회사를 팔았습니다. 스미스는 참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죠. 제임스와 엘렌 화이트는 텍사스 주에서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인디언 지역, 요즘에는 미국에서 인디언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고 북미 원주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어쨌든 이들이 지금 오클라호마 지역을 지나서 북쪽으로 여행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뒤 이 엘렌과 제임스가 숲을 헤치며 혹시나 공격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2시간 간격으로 교대로 경계를 섰다고 하죠. 어느 날 갑자기 폭풍이 그들을 덮쳤고 그들의 텐트는 홍수로 이제 물이 들어오게 된 것, 침수가 된 것입니다. 제임스 와잇은 이 모든 경험을 무척이나 즐겼다고 전해줍니다. 여기 원주민들, 홍수, 그리고 로드트립, 이 모든 것이
교회 문제로부터의 어떤 고민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모험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반면에 엘렌 화이트는 이 여행이 정말 생각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여행이라고 이야기했죠. 엘렌은 차라리 야영의 설교를 20번 하는 게 낫지 다시는 이런 여행을 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보면 엘렌 화이트 참 인간적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지난 개척 때 캠프리가 마치고 제 집사람이 한 얘기와 비슷하네요. 콜로라도는 와이프에게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충분히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제임스는 점점 더 자신의 건강이 과거와는 다르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죠. 여러 번의 뇌졸중 후 그의 건강은 더 이상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았고 제임스는 점점 짜증이 늘고 참을성이 부족해졌습니다. 삶의 유한함과 죽음을 절실히 느끼면서 그는 더욱 일하고 또 일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몰아세웠습니다. 1878년에 제임스는 자신이 38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일해왔으며 그 세월이 끊임없는 시험과 질병의 연속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해에 제임스는 대총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제이앤 앤드루스가 다임 타버나클 헌당식에서 설교할 때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는 그곳에 가는 스트레스가 또다시 건강을 무너뜨릴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죠. 제임스는 리뷰에 쓴 글에서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한다면 우리는 이 조급한 세대에서 잃어버린 예술, 즉 은혜롭게 나이 드는 법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더 작은 리더십, 너무나도 큰 일을 하지 않고 좀 더 뒤로 물러서서 작은 리더십의 역할을 했고 비서에게 글쓰기에 많은 부분을 맡기고 더 천천히 일할 것을 꿈꿨습니다. 그는 1879년에 단 한 번의 여름 야영에만 참석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은 정말로 제임스 화이트이 이 은혜롭게 나이 들어간다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반응은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답은 아닙니다. 제임스,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제임스는 1879년에 단 한 번의 야영회 모임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무려 10번이나 야영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제임스 화이트이 어떻게 자기를 관리를 못했다,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임스가 그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과 교회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았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제임스는 휴식을 취하는데 재능이 없었고 그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적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죠. 70년대 동안 제임스는 다투지 않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는 와이프였던 엘렌 화이트, 버틀러, 스미스, 그리고 아들들, 그리고 켈로그와도 다퉜어요. 켈로그가 건강기관을 제임스의 손에서 맡아 운영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제임스는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켈로그도 제임스만큼이나 강한 성격을 가졌었고 두 사람의 운영 방식, 여기에서 자주 충돌할 수밖에 없었죠. 켈로그는 결국 제임스를 건강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쫓아냈고 제임스는 아들에게 켈로그가 사업 결정을 너무 많이 혼자서 내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충고했어요. 그는 사업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죠. 제임스는 또한 대총회에서 켈로그를 비난하면서 켈로그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일을 위임하지 못한다. 자기 혼자서만 일을 한다라고 비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만약 위선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제임스 화이트의 사진이 옆에 있을 법만 하죠. 그죠? 자기도 그렇게 잘 하지 못했으니까요. 제임스는 자신이 창간한 Signs of the Times가 켈로그의 건강 관련 글을 다시는 실지 않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이건 좀 치사하게 느껴지네요. 한편 켈로그는 리뷰 앤 헤럴드 출판사와 협상해서 좋은 계약을 하기 위해서 강경한 협상 태도를 보였습니다. 켈로그가 제시한 가격이 너무 낮아서 리뷰 측은 손해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제임스는 이 점을 들어서 켈로그가 교회를 자신의 출세를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고 비난했죠. 충성스러운 재림교인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 당시 켈로그의 행동은 교회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희생시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임스와 존 할비 켈로그 사이의 갈등은 엘렌 화이트에게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을 앉혀놓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하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제임스가 부당하게 구는 면도 있었지만 나중에 보면 제임스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었었죠. 제임스 화이트는 버틀러와도 충돌했습니다. 버틀러가 대총회장으로 있을 때 그는 제임스에게 자신이 이전에 제임스가 대총회장으로 일할 때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제임스는 전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했다고 하죠. My beloved brother,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사랑하는 형제님, 하필이면 당신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뒤집어 썼으니 유감이네요. 뭐 이렇게 썼다고 하죠. 그렇게 나이스하진 않죠. 또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비판했을 때는 폭발하며 모든 직책에서 사임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가 방관자처럼 지켜보면서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결정을 다른 사람들이 내리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내 형제들은 모두 미쳤고 그들 스스로 내버려두면 결국 나를 무덤으로 밀어 넣을 겁니다. 나만이 유일하게 제정신인 사람입니다. 여기서 제임스가 한 말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세요. 교회 지도자들이 그를 무덤으로 몰아넣는다고 비난하고 있죠. 마치 교회를 열심히 운영하는 것이 그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인 것처럼 들립니다. 이런 방식은 제임스와 같은 다혈질 성향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동차의 운전대를 잡는 것을 좋아하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기를 원하죠. 하지만 동시에 책임의 무게에서 벗어나고 싶어 해요. 제임스 같은 다혈질 성향의 사람들은 너무 많은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고 그것이 그들을 짓누릅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 도움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제임스 같은 다혈질의 사람들의 고뇌는 이렇게 됩니다. 그들은 책임을 맡고 싶어 하지만 막상 맡으면 너무 많은 짐을 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느끼지만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다시 자신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배럴 크릭의 새로운 지도자들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을 때 제임스는 개인적인 공격을 받는 것처럼 느낀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나 대신 결정을 잘해주길 믿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내가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말하는 거구나. 뭐 이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제임스의 뇌졸중과 건강 악화는 그의 다혈질 성향의 부정적인 면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는 평생 비판에 대처하면서 살아왔고 보통은 잘 이겨냈습니다. 1844년에 제임스는 기도 모임에 참석했을 때가 있었어요.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하나님, 제임스 화이트의 자만함을 용서해 주세요. 그의 엄청난 자만심을. 이런 기도는 계속 이어졌고 매우 어색한 상황이었죠. 이 사람은 제임스가 딱딱하게 다린 셔츠를 입고 있었다는 이유로 그렇게 기도했다고 전해집니다. 제임스가 빌린 셔츠였다고 설명했음에도 그 사람은 제임스가 그런 사치스러운 옷을 입었다고 비난한 것이었죠. 제임스는 나중에 이 상황이 가장 신앙심 깊은 사람조차도 웃게 만들 일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임스가 아프고 예전처럼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10년간의 뇌졸중과 싸우며 그는 많이 지쳐 있었어요. 엘렌이 제임스를 너무 비판한다고 생각했고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 비판적이라고 생각했으며 심지어 그의 아들 윌리마저 그를 비판한다고 느꼈어요.
제임스는 지나치게 예민해졌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은 제임스가 겪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임스에게 하던 대로 똑같이 대했지만 제임스가 변해가고 있는 것이었죠. 윌리 화이트는 자신의 형제 에디슨이 불가능했던 일들을 능숙하게 처리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나갔습니다. 그는 언제나 감시의 눈을 떼지 않는 아버지 제임스 화이트의 무서운 감독하에 퍼시픽 프레스를 운영했죠. 그러나 1876년에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럽으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반면 에디슨은 퍼시픽 프레스를 엉망으로 만들었고 윌리는 다시 그곳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엘렌 화이트도 함께 갔습니다. 그녀는 교회의 최신 요양소였던 Rural Health Retreat, 이걸 뭐라고 번역을 할까요? 시골 생활 건강 요양소? 뭐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요양소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재림교회 초기의 개척자였던 메릿 켈로그가 설립한 곳이었죠. 메릿 켈로그는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던 중에 근처의 한 수치료 요양소 소유주로부터 환자를 돌봐주면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공정한 거래처럼 들렸고 켈로그는 이를 수락했죠. 몇 달 후 요양소에 있던 한 환자가 켈로그에게 물었습니다. 어이 자네, 자신의 요양소를 한번 운영해보고 싶지 않나? 이렇게 물었죠. 켈로그는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돈이 없네요. 자금이 없습니다. 다시 환자분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받은 좋은 장소가 있는데. 켈로그가 답합니다. 아, 좋네요. 불행히도 여전히 자금이 없습니다. 환자분이 다시 되물었죠. 얼마면 되나? 켈로그가 대답합니다. 적어도 한 $5,000 이상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이 이야기가 끝날지 짐작할 수 있겠죠? 환자분은 대부분의 자금을 제공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켈로그는 갑자기 이 요양원에서 건축 현장에서 이 막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요양원을 짓기 위해서였죠. 그러던 중에 누군가가 켈로그에게 엘렌 화이트이 오클랜드에서 이 서부 해안 쪽에 건강 요양소가 세워질 것이라고 발표했다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엘렌은 구체적인 위치를 말하지 않았지만 요양소가 있는 곳으로 가려면 강을 건너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흥미를 느낀 켈로그는 엘렌이 이 말을 언제 했는지 물었어요. 아, 한 2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켈로그는 제임스와 엘렌 화이트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보러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엘렌은 현장을 보고 아, 맞아. 이곳이 내가 이상해서 본 그곳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해지죠. 이제 모두가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켈로그와 그의 친구들은 직접 요양소를 지었죠. 그들은 기초를 만들고 목재를 주문하고 목재를 실어 나를 마차와 말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시멘트를 넣는 것처럼 집을 골조를 하고 거기에 이 회반죽을 발랐습니다. 새로운 요양소가 완성되었다는 광고를 신문에 내자마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켈로그에게 편지를 보냈고 결국 그는 신문사에 광고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해야 했죠. 광고가 중단된 지 5일 만에 요양소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5개월 후 직원들이 잘 곳이 부족해서 텐트를 치기 시작했었어요. 그 다음 해에는 건물에 거의 1,000제곱피트를 추가로 증축했었어야 했죠. 이렇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리고 지금도 계속 운영되고 있는 재림교회 병원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북쪽 캘리포니아에 가게 된다면 세인트 헬레나 병원을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메리 켈로그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1880년 제임스와 엘렌 화이트는 많은 시간을 따로 보냈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렌에게는 서부에서 또 제임스에게는 동부에서 일하라는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둘 다 인정했기 때문이었죠. 많은 신뢰할 만한 지도자들이 유럽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제임스는 윌리에게 나는 너무나도 많은 일을 맡으려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일을 사랑하는 나 자신을 부정할 수 없고 그래서 너무 많은 일을 내 손에 쥐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고백했다고 하죠. 정말 말로 설명할 것 없이 제임스는 정말로 일을 열심히 했던, 좋게 얘기하면 일을 열심히 한 것이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워커홀릭이었던 것이죠. 일중독. 제임스는 다시금 사람들이 자신에게 너무나도 비판적이라고 느꼈고 이에 반발하며 화를 냈습니다. 엘렌은 그를 달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편지를 썼고 남편의 기질, 이 성격을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글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제임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생각과 한 사람의 판단이 하나님의 일을 좌우해서는 안 됩니다. 말을 조심하고 너무 본인의 판단에 의존하지 마세요. 당신의 호불호로 하나님의 일을 망치면 안 됩니다. 당신은 형제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들과 함께 토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부드러운 질책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편지에서 얼마나 서로를 그리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임스가 화가 나거나 상처받았을 때에 엘렌은 그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모든 일을 상기시키면서 밝은 면을 보도록 권면했죠. 엘렌은 그 같은 신실한 낙관주의의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형제들에 대해 나쁜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눈에 나보다 더 큰, 또 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하지만 형제들을 계속 격려해야 합니다. 엘렌의 조언은 자애롭고 지혜로웠으며 인내심이 넘쳤죠. 지도자들을 생각하며 엘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은 이 지도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힘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갈등과 시련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겪는 시련에 우리가 또 다른 시련을 더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엘렌은 제임스에게 그가 홀로 짐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켰습니다. 자신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렵죠. 제임스의 아내는 그런 순간에 그에게 균형 잡힌 관점을 얻게 도왔습니다. 제임스는 1880년 8월에 리뷰 기사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뇌졸중을 겪은 지 15년이 지났다고 쓰면서 동료 교인들이 그에게 베풀었던 모든 배려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몇 주 전 그는 윌리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고 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죠. 1880년은 제임스에게 있어서 자신의 본성과 싸우는 해였습니다.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확신하고 있었죠. 더 많은 책임을 내려놓고 쉬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임스는 자신의 건강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그에게 했던 말을 이토록 진지하게 받아들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일을 하기 원했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책임이 없으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이죠. 1880년 대총회 모임은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임스는 오직 하나의 직책만 맡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출판협회의 책임자였습니다. 대총회는 성공적이었고 캐나다에서 재림교회의 메시지가 잘 전파되고 있었으며 덴마크에서도 신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결과로 덴마크에서 교회를 조직할 수 있었죠. 잡지 뒷면에는 베를크릭 대학, 리뷰 사무실, 그리고 켈로그의 건강개혁 요양원, 이제 요양병원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이 대학과 사무실 그리고 요양원의 그림이 실려 있었습니다. 제임스와 엘렌은 대총회가 끝난 후 새로운 꿈을 안고 떠났습니다. 다가올 겨울과 1881년 여름 내내 글을 쓸 계획이었고
베럴 크릭에서 지내다가 봄이 되면 콜로라도로 이사를 할 예정이었죠. 물론 그렇게 원했지만 그 계획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짐작이 가시죠. 1881년 초 제임스 화이트는 D.M. 켄라이트와 함께 뉴욕으로 인쇄 관련 업무를 위해 떠났습니다. 켄라이트는 교회에서 매우 존경받는 전도자였으며 엄청난 재능을 지닌 사람이었죠. 그는 불타오르듯 에너지를 내뿜으며 교회에서 헌신하다가도 때때로 교회와 거리를 두곤 했어요. 하지만 1881년이 되면 그는 다시금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그가 이전보다 훨씬 더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제임스와 엘렌의 손자인 아더 화이트는 제임스가 켄 라이트를 좋아했던 이유가 제임스가 대총회 지도부로부터 소외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버틀러는 다시 대총회장이 되었죠. 거기서 거의 20년 동안 제임스 화이트와 버틀러는 교회의 대총회장 자리를 번갈아 가면서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제임스는 켄 라이트를 신뢰했고 그에게 대총회 지도부는 바뀌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자신과 켄 라이트가 그 지도부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임스는 은퇴를 꿈꿨지만 결국 그는 자신이 교회의 정점에서 일하고 싶은, 그 정점에 서서 일하고 싶은 욕망을 억누르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베럴 크릭의 다임 태버나클의 목사로서 잠시 일을 하기도 했죠. 그 와중에 그는 켈러그의 형제 중 한 명인 윌리엄 키스 켈러그의 결혼식을 주례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엘렌 화이트는 제임스를 도우려는 음모라고 해야 될까요? 도우려는 계획을 꾸몄습니다. 그녀의 편지들은 이 엘렌이 남편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어쩌면 제임스 본인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엘렌은 스티븐 해스켈에게 제임스의 영향력이 예전처럼 강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는 제임스가 인내심과 친절함을 잃었고 지나치게 독재적인 이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해스켈에게 제임스의 발자취를 따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제임스는 교회를 창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있었지만 젊은 목회자에게는 용서되지 않는 것들이 많았죠. 그러나 엘렌은 스스로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엘렌은 제임스의 불평스러운 태도에 강하게 반대했지만 남편에게 모든 감정을 털어놓으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비판에 항상 민감했기 때문에 만약에 엘렌이 이런 얘기를 하면 더 우울해질 것이 분명했죠.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엘렌이 강력한 질책의 편지를 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남편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죠. 1881년 6월 화이트 부부는 아이오와 야영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엘렌은 금주 운동과 술의 금지를 주제로 강연을 했어요. 그녀는 재림교인들이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금주를 위해서 투표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이 선거 시즌만 되면 이때 했던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어쨌든 엘렌은 켈러그와 또 그의 요양소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제임스 화이트를 돌로 치려는 켈러그를 보았고 제임스 역시 켈러그에게 돌을 던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실제로도 충돌을 겪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강한 성격을 가졌고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꿈은 엘렌에게 불길한 징조로 느껴졌습니다. 젊고 유능한 의사인 켈러그와 교회를 설립한 제임스 사이에는 불화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켈러그의 성격이 이 꿈에서는 아주 교활하게 묘사되어 있죠. 1881년 여름이 지나면서 제임스의 켈러그에 대한 태도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엘렌은 생각했습니다. 제임스는 좋은 기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와 엘렌은 교회의 8월 2일에 퀘벡, 메인 그리고 버먼트에서 열리는 야영회 모임에 참석하겠다고 알렸습니다. 물론 건강과 힘이 허락한다면 말이죠. 불행히도 얼마 지나지 않아 리뷰의 다음 호에는 제임스 화이트의
사망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를 위해 평생을 바치고 헌신했던 제임스 화이트, 이렇게 그의 삶을 마무리 짓죠.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